외로움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골치 아픈 일은 여전히 많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일,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을 같이 병행해 나가셔야 돼요. 일정 소득 수준 넘어서면 행복이 정비례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책에 있던데 그 이유는 뭐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데이터가 미국이 아마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의 다행이었나요? 한 400만 원인가 어쨌든 몇백 달러 그렇죠, 이상이면 그렇죠. 행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인다고 했고, 좀 시간이 지나간다면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나보니까 더 올라가긴 하더라는데, 이거 정확한 데이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를 봐야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함정이 샘플링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평균의 함정인데, 네. 이런 것들이 양쪽 다 자기 데이터에 충실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연구자 모두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관찰한 데이터, 샘플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자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뭐 연소득 1억, 2억 그 안쪽에서 이제 완만하게 이제 기울기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하다. 아니다, 쫙 올라간다. 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평균적인 사람들, 여기서 평균은 소득의 평균이 아니라 일반적인 패턴을 관찰한 거는 이렇게 둔화되는 게 맞는데, 네. 의미 있는 부자들을 샘플링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의미 있는 거란 거는 뭐 수천억, 조 단위를 말한 건가요?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연구자들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샘플링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의미 있게 그걸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되는데, 네. 왜 생각해 보세요. 이번 대선도 살짝 틀렸죠. 출구조사와 달리.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을 샘플링해서 표집해서 출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요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냥 결론부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비율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이전에 철학자들이 한 얘기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외로운 부자다. 그래서 이제 스크루지 같은 이런 에피소드들을 딱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가난하면, 사실 가난하다는 표현은 너무 이분법적이고 내가 물질적으로 아주 큰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크리스마스 같은 데 보내기가 쉽죠. 근데 내가 큰 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내가 저걸 먹어, 내가 어떻게 저런 데 가,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좀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큰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점점 부가 커질수록 내가 저건 아니다, 이건 싫어, 이렇게 점점 내 취향대로 하게 되니까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나와 함께 부로 같이 의미 있거나 아니면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외로운 부자는 더 열받는 거야. 내가 부가 있는데 외로우니까 더 화가 나거나 더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뭐야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 라고 하면서 더 뭔가 안 좋은 생각들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외로움을 오랫동안. 네. 예를 들자면 외롭다. 이 외로움이 과소비를 만들고. 그렇죠. 네. 과소비가 다시 외로움을 만들고. 네. 왜 과소비가 외로움을 만드냐? 이거는 되게 재밌는 연구인데, 내가 외로울수록 과소비하는데, 외로운 사람이 과소비하면 그걸로 산 그 물건들이 굉장히 현저하고 눈에 두드러지는 상품들이죠. 그걸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자꾸 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더 외로워져. 그러니까 다시 또 과소비를 해. 외로움이 만들어내는 과소비, 과소비가 만들어내는 외로움. 이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외롭지 않은 부자들은 아주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이런 거 입는다. 잠깐만, 내가 지금 김 작가님의 옷을 지금 내가 이거 뭐 적당히 괜찮은 브랜드. 그래서 적당히 명품은 괜찮아요. 아니고. 이런 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의 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웬만큼 다 알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너무 나를 눈에 띄게 하거나 외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몸을 명품으로 소비를 그렇죠. 하면 네. 오히려 더 외롭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해가지고 무슨 리무진도 아주 좀 약간 기괴한 리무진 딱 타고, 그쵸? 그 다음에 온몸에 와서 막 둘둘 말고 막 이러면서 막 손에 막 그냥 엄청난 거 끼고 딱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소비한 물건들이 대부분 왜 과소비했다는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저걸 어떻게 입어? 이런 물건들이 과소비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양쪽의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요는 다시 아까 주셨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뭐 심리학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로움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네. 그러면 외롭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왜 외로울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부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치르는 형벌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부가 많을수록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 많은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아무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자수성가형 부자인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참으로 재밌게도 엄청나게 노력하셨고 정말 삶의 사실 또 다른 종류 하나의 모범적 사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 아이만큼은 밝게 살고 싶게 만들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아이는 조금 더 너그럽게 살게 만들고 싶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딱 차이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형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이 대대로 부자인 집 외 사람들은 참 사람이 인자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 네네네.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나도 만들고 싶어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1대 부자가 2대 부자까지는 확실하게 그런데 그러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원하시는 건 그건데 오히려 매일 말은 가르침은 이거야. 소망은 참 너그럽고 포용력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자기의 훈육이나 교육은 자꾸 야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야 일단 의심을 해야 돼. 너 세상에 공짜는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보면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양육의 맥락에서 이런 말들은 자칫 도를 지나쳐서 강조하면 아이를 외롭게 만들죠. 아이를 외롭게 만들어요.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네. 외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골치 아플 일은 여전히 많다. 그래서 내가 부를 많이 쌓는다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보다 김 교수 책도 좀 많은 분들이 사주시고 강연료도 좀 받고 그다음에 기업 자문료도 좀 받으니까 예전보다 생활이 좀 나아졌지. 얘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럼 앞으로는 여기서 스톱할 거야? 좀 더 하고 벌고 싶어? 아니 당연히 더 벌면 좋죠. 그러면 왜?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이미 드렸죠. 의미 있는 나한테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뭔데? 안 해본 고민도 좀 해보고 싶어서요. 결국은 안 해본 고민도 하게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을 남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불안이 감소되고 있고 부를 많이 쌓은 분들은 남들이 안 하는 또 다른 고민은 많이 하신다라는 건 뭐 거의 예외 없이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해본 고민이라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의 외로움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예전의 외로움을. 그게 돈이 많은 상태에서 외로우면 사람이 더 약오릅니다. 진짜 약올라요.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감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대신 외로움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경향성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면 의미 있는 일,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일,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을 같이 병행해 나가셔야 돼요. 병행해 나가셔야 돼요. 왜 사람이 너무 하루하루를 하루는 성직자, 하루는 시인, 하루는 근면성실한 회사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삶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하루를 틈틈이 남을 위한 일도 좀 하시고 나를 위한 일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한 군데가 뻥 뚫려 있죠. 그걸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년이나 노년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욕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수위 조절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갑자기 출가형 인간이 되는 이런 일들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그럼 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조건은 외롭지 않아야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나를 위한 일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행복도도 정비례하게 올라가려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점점 더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훨씬 더 큰 돈을 벌어야 이 점프가 일어나나 행복감에 이러면서 무모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근데 되게 돈이 행복 촉진제라기보다 불안 완화제에 가깝다는 표현을 하셨던데 그렇죠. 그 불안 완화제 저 공감 가는데 행복 촉진제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돈에 제목을 붙여야만.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 할지가 있어야만. 그냥 돈만 버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네네. 그거를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뭐 굳이 위시리스트라고 표현하진 않아도 네. 그 돈으로 뭐 할지를 꼭 적게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잘 하고 있는, 네. 이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네. 제 주위에 요즘 그 말 많고 탈 많은 그 유대인 심리학자들, 동료 심리학자들이 언젠가부터 제가 느꼈어요. 세계 뭐 경제에서 유대인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경제 교육 중에 뭐가 있나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네. 우리는 벌고 저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그 모든 유대인이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제 주위에 제가 어렸을 때 20년 전에 어렸을 때 그 심리학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자녀를 받고, 저도 이미 중년이 됐고, 그 심리학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대부분 이제 50대 중반 이 정도가 됐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지금 20대 중반쯤 돼 있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돈을 대하는 태도 유연하고, 부를 쌓아가는 것도 네. 그렇게 옆에서 보면 위태위태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돈을 모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에 대해서 초월하는 것 같은 무슨 갑자기 뭐 성직자 같은 자세를 보이지도 않고,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도 보면 참 잘 자랐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도 참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잘 모아가면서도 그리고 잘 쓰고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친구들의 20년 전에 제 동료인 유대인 심리학자들한테 제 동료 유대인 심리학자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제가 한번 회고를 해본 거예요. 일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굳이 유대인이라서만은 아니에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일주일이나 한 달 용돈의 10배 정도 되는 돈이면 꽤 큰 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10불이나 뭐 20불이 용돈이면, 한 달 용돈이면 200불이야. 엄청 큰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뭐 할지를 그냥 상상해보고 써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1억 원 같은 큰 돈, 혹은 10억 원 같은 큰 돈, 혹은 복권 당첨되면 막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 막 한번 상상하면 뭐 한두 시간 금방 갈 때 있죠.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시켜봐요. 그게 책에서 말하는 라벨링 효과 같은 건가요? 그쵸.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5살 때 200불, 10살 때 1000불, 막 15살에 10,000불 혹은 10만 불. 실제로 제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요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거 반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을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대학원 신입생이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터드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 뭐야? 이게 근데 그냥 양장본 책이 아니라 조금씩 모아놨던 종이를 한 번에 제본으로 묶은 것 같은 느낌. 그쵸. 그래서 이거 했더니 이거 나의 위시리스트라고. 자기 4살 때부터 적었대요. 근데 4살 때는 뒷필체가 아닌데 어른 필체인데 자기가 얘기하는 걸 엄마가 적어줬대요. 자기는 그때 글씨 못 써서. 그거를 거의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위시리스트가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은 최근 24살에 대학원 신입생 들어왔잖아요. 23살 때는 자기가 사야 될 배, 자기가 둬야 될 사람, 자기가 꼭 가보고 싶은 모든 곳, 심지어 거기 가서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무슨 옷을 입고 싶은가, 모든 종류의 자기와 타인을 위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자기 위시리스트가 정말 잘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습관이 돼 있어서. 그 친구의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적었던,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냥 자기만의 어떤 의식이나 방식이고 습관이래요. 자기는 잠 안 올 때 그걸 한대요. 잠 안 올 때. 잠이 안 올 때.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잠이 안 오는 이유는 현실의 고민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란다. 우리 애가 내년에 공부를 잘해서 진학을 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잠자리에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현실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이 현실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저를 바로 잠에 빠져들게 만드는 비현실적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는 타임머신 타고 고려시대로 가면 그냥 끝나요. 그냥 아침이야. 공민왕 앞에서 인사만 딱 하면 그냥 아침이야. 근데 저한테는 그게 잠 오게 하는 비현실적 생각이죠. 저의 절친한 설민석 선생님한테 고려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라고 얘기했더니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날밤을 새던데. 왜냐면 너무 즐거우시겠죠. 그렇죠. 설민석 선생님이나 최태선 선생님한테는 고려시대로 돌아가는 건 현실의 업무예요. 잠이 더 안 와. 나에게 1억 불이 생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는 잠이 온대요. 23살, 지금 24살인 친구가. 그러니까 그게 그 친구의 위시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제본한 것의 마지막 장이 작년 연말
자기 위시리스트 1억 불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얘는 1억 불 생겨도 지금 당장 써야 될 멍세가 있는 애구나. 왜냐면 그게 옛날에는 그냥 아이였을 때는 A4지 반장이었지만 자기가 1억 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쫙 생각을 했는데 첫날 한 2천만 불도 못 쓰고 잠을 잤대. 다음날 8천만 불부터 시작했는데 자꾸 상상하는데 자꾸 비현실적 생각이니까 잠이 잘 와. 그래가지고 걔가 자기가 5일 동안 그 생각한 거 얘기했는데 심지어 자기는 옆에 녹음기 켜놓고 네. 얘기하다가 잠들었대요. 3일차부터는. 복권 당첨자가 파산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고. 많이 들었죠. 네. 위시리스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예전에도 어떤 그 강연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네. 심리학자 하면 특이한 분들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거든요. 복권을 당첨됐는데 파산해서 우리로 치면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 그런 분들을 쭉 인터뷰를 저한테 맡기신 적이 실제로? 네, 실제로. 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제가 그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차나 집보다 배우자를 더 빨리 바꾸더라. 돈이 생기니까. 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김경일 교수 너 정말 현실 감각 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돈이 먹고 죽을래도 없단 말이야. 너 지금 그렇게 한가한 얘기할 때가 아니야. 물론 너무 지금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나 힘들다면 그건 빨리 그 순간을 벗어나야 되죠. 그건 소비를 줄이든 아니면 약간의 부를 더 늘리든 어떻게든 하셔야 되는데 넉넉하지 않은 정도에서부터는 반드시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가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와 근접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게 힘을 더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복권을 가끔 사시라 그래요. 복권 하나 1,000원이잖아요. 김 작가님 옛날에 이제 지금 말고 한 2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20대 때. 네, 돈 없고 힘들 때. 그러니까 20대 때. 지금 40대시니까. 이걸 제가 잠깐 방심하셨지. 네, 40대 중반이십니다. 네. 40대 중초반. 중초반 이런 게 어딨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중후반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44살이니까. 44세면 이제 100년 전. 교수님은 네. 50대 중반이죠. 전 55세. 네. 아니 근데 저랑 띠동갑이시거든요. 제가 이게 카메라 쳐다보면서 얘기해도 돼요? 띠동갑이 12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 70년. 김 작가님 82년. 그쵸. 그럼 56이신 거죠. 제가 44살이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나? 43세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조선시대면 둘 다 죽었어. 그렇죠. 세상 사람 아니야. 자, 복권 사라고. 네, 복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갑자기 10억 생기면 나 이런 거 해봐야지. 그때는 돈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10억 생기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쓰실지 쭉 써보세요. 라고 하면 쭉 쓰시다가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못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현실적이에요. 네, 그리고 뭐하러 이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 되게 재밌는 건 복권을 사면 그게 너무 쉬워져요.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지만 이 복권을 딱 한 장 가지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나는 천문학적인 확률이긴 하지만 내가 자격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래서 저는 KTX 같은 거 탈 때 가끔 이제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자 잘 안, 눈물도 안 돼. 그러면 제가 복권 한 장을 사요. 서울역에서 부산을 갈 때. 딱 온전한.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이 복권이 당첨되면 가능한 보통 보편적인 금액인 10억. 10억이 생겼을 때 한번 쭉 써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심리적으로. 써봐요. 근데 이러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요즘 로또 홍보대사신가요? 근데 제가 이제 복권 그 기관을 위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본 적은 있는데 홍보대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복권을 저는 가끔 식사할 때 가족들끼리 나눠줘요.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를 이제 회식 같은 거 할 때 사서 그죠. 나눠주는 분들은 네. 되게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0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10억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김대리 이러면, 에이, 뭐예요?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T1,000원짜리가 바로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자유용권이거든요. 그래서 복권을 가끔 사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나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포르투갈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복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한번 이런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저는 평생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 모르셨어요. 그러게요. 사람들 욕망을 끄집어내는 그렇죠. 뭐가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제 복권을 사서 이제 인생이 잘못 풀리신 분들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분들 공통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SNS라는 뉴스에서도 그렇게 잘 안 되신 분의 사례를 뉴스로 보잖아요. 실제로 당첨되신 분들이 다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아픔도 있을 수 있고 질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가 자극적인 게 뽑아내다 보니까 보면서 아 역시 저렇게 돈 벌어봤자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라는 게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복권에 당첨된 사실 소수는 그렇지만 다수는 더 이전보다 더 낫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연구마다 워낙에 달라요. 그런데 일단 3, 4분의 1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서는 3분의 1이야. 3분의 1이 그렇게 망해. 4분의 1 정도 망해. 근데 뭐 1%나 2%만 망해.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추정 연구가 어려워요. 일단 추정 연구가 정말 어려운데 제 느낌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이신 분들은 확실히 쫄딱 망하지는 않아도 복권 당첨금, 복권의 1등, 그 아주 상당히 센 금액, 그거에 당첨된 이후로 삶이 그전보다 나아지지 않는다. 혹은 더 좀 안 좋아졌다. 삶이.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분명히 또 이렇게 댓글 다실 거예요. 야, 로또 1등을 해봤자 그 10억 갖고서 팔자 못 고쳐. 재밌는 현상은 미국의 슈퍼 엄청 큰 금액 라플 같은 경우는 막 1000억, 막 500억 이렇게 하죠. 그쪽이 더 비율이 높아요. 그쪽이 인생의 변화가 너무 더 극적일 테니까. 네. 그쪽이 더 비극적인 경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심지어 자살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 부가 너무 갑자기 힘들어서. 너무 큰 자극을 주겠죠. 이제 제가 중앙심리부검 센터장도 했고 심리부검이라는 것도 이제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제작에 참여를 해서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분야 전문가들과 많이 교류를 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너무 걱정하셔서 신경쇠약으로 자살하시는 분들 이런 사례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걸린 게 아니라 걱정으로 그러니까 통장에 이게 너무 그런 사례들이 걱정이 되니까 통장에 돈이 만약에 5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70세세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지금 자살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촉발 요인이 아니라 잠재 요인으로 이게 잡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가 쭉 보면서 그 고인이 되신 분의 막 그 전날 식사부터 막 물 마시는 패턴 뭐 다 보거든요. 보는데 이분이 너무 오랜 6개월이나 1년 가까이 그런 거 무서우니까.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나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때 있죠. 그 걱정이 계속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허망감이, 무망감이 온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그러다가 그런 요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얹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심리적 고통이 얹어지면서 이분이 무너진 경우가 드디어 저도 얼마 전에 한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연금 전문가들은 그래서 목돈보다 위험한 게 없다. 연금으로 타서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구상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게 불안하시다면 빨리 그쪽으로 쓰셨겠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돈과 그다음에 그런 의미 있는 돈으로 나누셨겠죠. 네.